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 국제사회의 발달,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진짜 자유로운 영혼들 같죠? 그쵸? 딱 이렇게 기타 치고 막 노래 부르고 선생님이 직접 찍었습니다. 네, 진짜로요. 저 옆에 저 보이는 데쯤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딱 찍은 건데 어디냐면 인도의 리시케시 발음도 잘해요. 근데 그 겐지스강 상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정말 수행자들이 모인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뭐 요가로도 되게 유명하고 그런 곳입니다. 보면 진짜 자유로운 영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도 하고 저렇게 기타 치면서 음악도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그 막 스트레스 받고 좀 막 그러잖아요. 그쵸? 4월 모의평가 끝나고자마자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내신하고 수능하고 막 섞여가지고 진짜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그 무한도전 볼 때마다 그 노홍철 씨 보면 그런 생각 하거든요. 긍정의 힘, 뭐 이렇게. 그래서 막 계속 웃잖아요. 그러면 웃음도 나고. 저 도시에서 수행하는 분들은 아마 부정적인 생각, 삶이 지겹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 수행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저렇게 웃고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돌을 닦는 것 같네. 네,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 노홍철 씨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으면요. 이렇게 막 허리도 결리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칭 쫙쫙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선생님 저기 갔을 때 하루 단기 코스로 해서 막 요가 했었습니다. 와, 이렇게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싹 스트레칭도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왔고요. 이제 국제사회의 발달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 공부할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해서 쫙 연장선상에서 국제사회 의 형성과 발달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특징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행위 주체가 되겠네요. 이 사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할 얘기를 조금 미리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 쫙 보여주시죠. 이거 나와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보세요. 이분 알아요? 예,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죠. 그쵸? 키가 굉장히 작아서요.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바로 그 리비아 공습을 아주 주도했던, 그래서 리비아에서 그 카다피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저항 운동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국내전처럼 해가지고 막 많은 인명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딱 개입을 했는데 그 개입을 주도한 인물. 그래서 프랑스의 대통령은 사르코지 대통령이고 역시 뭐 유엔 결의문 그런 거 채택할 때 뭐 거의 중심에 섰던 우리나라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여기 삼성 로고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쵸. 지금도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국제사회에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주체입니다. 요즘 삼성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로 되고 그리고 신문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애플사와 소송이죠. 그쵸? 그래서 이 갤럭시 S라는 그 스마트폰이 애플사의 그 아이폰을 베꼈다라고 해서 애플사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거의 이제 국제적으로 정말 거대한 그런 소송 속에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삼성이란 그룹 보면 뭐 제가 여기 관계자 아니지만 뭐 정말 유명한 구단의 후원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그래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뛸 때 운동선수, 그 축구선수들이 뛸 때 막 여기 로고 있는 거 보면 와, 우리나라 기업이?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여러분 프라라는 그런 진짜 야경이 아름다운 그 도시를 가면요. 뭐 요즘 뭔가 후원하나 봐요. 그래서 삼성 깃발이 막 진짜 길게 이렇게 막 서 있대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전 세계적인 기업이고 이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보다 어쩌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사르코지 대통령,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 삼성이라는 다국적 기업, 이런 것들이 바로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 행위 주체 관련해서 이제 문제도 풀고 그리고 이야기도 하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국가라는 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행위체고 이런 다양한 개인들 그리고 기업도 국제사회 행위체다. 벌써 사실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는 조금
릴렉스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으니까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 네, 두 번째. 국제사회의 특징과 이 특징 속에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일본 사례를 들어서 911이 아니라 119 구조대원이 일본을 도와주러 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어떤 모습 나타나냐면 그 독도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래서 국제사회의 특징을 말할 때 이 협력과 갈등이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경쟁이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요. 그래서 뭐 외교 경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스포츠를 두고 뭐 경쟁을 한다던가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경쟁한다든가 이 정말 룰을 두고 이렇게 공정하게 게임하는 그런 경쟁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사회의 특징을 말할 때는 갈등과 협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의 특징을 살펴볼 때 갈등과 협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국제사회에는 갈등이라는 그 속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국제사회 속에서는 국가가 모든 행위를 주도하며,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봤죠. 국제사회 속에서 정말 다양한 영향력,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국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 또 개인들도 행사하는데, 이 갈등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은 이 국제사회는 국가가 주도하며 이 각각의 국가들은 자국의 실리만 추구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어떤 예에서 드러나죠? 독도를 두고서는 일본이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자국의 실리만. 방금 전에 우리나라 그 연예인이 뭐 몇 억을 기부하고 뭐하고 역시 이웃이다라고 해놓고 조금 돌아서서 그 독도는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거, 바로 국제사회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보는 것, 그런 측면, 갈등에 주목해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주목해서 국제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면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고 힘의 논리가 작용해요. 힘의 원리가 작용한다라고 보죠. 네, 힘의 원리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면요,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 여러 사례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핵 개발할 수 있을까? 개발하려는 기미만 보여도 아주 국제사회가 난리를 칠 거예요, 진짜. 절대 못하죠. 그런데 프랑스가 같은 그런 강대국들은 핵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뭐 기록에 보면 1960년대에는 핵실험을 사하라 사막에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사실은 살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사하라 사막에서 한 6차례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양하고, 그 핵실험을 통해서 핵실험 때문에 정말 그 영향이 계속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뭐 그런 것들 보거나, 또 여러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잘 아시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바로 팔레스타인 거기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건데, 그 이스라엘이 미국을 등에 업고 그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식량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가자 지구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거기는 어떤 식량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는 것. 그런 것도 다 이 강대국의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특징을 이 갈등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서 보면 하나의 국가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프랑스가 뭐 사하라 사막에서 핵실험을 하던 뭘 하던,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구속하고 통제하고 강제하는 그런 구속력이 없는 것, 그런 특징 나와 있죠. 그래서 무정부 상태, 무정부라고 쓰는 것보다 중앙정부의 부재, 이것들을 규제할. 그래서 국제사회의 특징을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서 보면 이런 특징들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뭐 그 지진이 났던 중국을 도와주거나 또는 IT 공화국을 도와주거나 또는 일본을 도와주는 사례에서 봤듯이 국제사회는 협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협력의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논지를 보면 국가주도 아니라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행위 주체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 국제사회에서는 정말 상호 의존성이 크다. 혼자 살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진짜 환경 문제라든가 국제 평화 문제라든가 뭐 지구 온난화 뭐 등등등 이런 문제들, 인권 문제 이런 것들 어느 한 나라 혼자 해결할 수 없죠. 정말 다양한 그런 주체들이 상호작용해 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특징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야기를 좀 진행해 가 보면요. 이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이슈를 두고 상호작용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요. 상호 의존성이 높다는 이 측면에서 보면 각각의 국가들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생각해요. 각각의 국가들은 조금 이상적이죠. 그렇죠? 주권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고 따라서 각각의 나라들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다른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섭하지 않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교재나 또는 다른 그런 뭐 문제집 이런 데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제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힘의 원리가 작용하면서 강대국의 그런 힘의 원리가 작용하면서 그런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할 강제력이 있는 그런 중앙정부는 없으면서 동시에 주권을 가진 각각의 나라들은 평등하다라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평등하다라는 원칙이 있다라는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꼽는데요. 이것들을 갈등이라는 측면, 협력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이런 두 가지 측면들 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에서 봤다시피.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국제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국제기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국제연합, UN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따로 떼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국제연합 안에서도 갈등의 측면과 협력의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누가 쓰지 말라 그랬는데 네, 이런 색 빨간색 쓰고 싶은데 네, 뭐 다시 설명할 거니까 네, 국제연합 가서 UN의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의 거부권을 보면 이 거부권이라는 것을 보면 역시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모든 나라들이 좋다라고 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속하는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만 싫어. 그러면 그 결정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막강한 영향력, 그런 권력, 힘을 그 나라에게 준 것이죠. 그렇죠? 불평등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안보리의 그 상임이사국들, 강대국들에게 거부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또 동시에 유엔에 들어가 보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저런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 유엔의 총회에 가보면 전체 회의에 총회에 가보면 모든 나라들이 정말 가난한 나라이거나 아니면 정말 큰 나라이건 간에 한 나라는 한 표를 행사한다는 일국 일표주의를 함으로써 이런 평등하다라는 원칙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에서는 사람들 사는 사회랑 똑같아요.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 협력하고 그렇죠? 갈등하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협력하면서 그러면서도 질투하고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어떨 때 공정하게 경쟁하듯이 똑같이 국제사회도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측면,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봤고 이 갈등이라는 측면을 주목해서 보면 국제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서 내려가 보면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협력하고 서로 돕고 이런 측면을 강조해서 보면 국제사회를 어때요? 굉장히 정말 낙원처럼 이상주의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주의적 관점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이제 옆으로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네. 현실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에서는요, 각각의 나라들이 지금도 봤잖아요. 그 갈등이라는 측면을 주목해서 각각의 나라들 국가 주도로 해서 국제사회가 움직이며 그 각각의 국가들은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한다. 즉 국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국의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국의 이익, 나의 이익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늘 싸움하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이러죠.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더라 이거? 홉스가 말하는 국가가 없는 상태,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국제사회는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와 비슷해요. 투쟁 상태와 유사합니다. 네, 되게 갈등의 측면에서 주목해서 보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이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있는 국제법이나 법이 있죠. 분명히 법이 존재하고 국제기구가 있지만 그래 서로 협력하려고 모였다고 하네. 니네 뭐 법을 지키려고 하네. 그래 법하고 이런 국제기구가 있지만 이 국제법하고 국제기구 요 안에도 다 힘의 원리가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주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FTA 협정을 맺어요. 국제법이죠. 배우겠지만 국제법이에요. 그걸 맺으면 정말 1대1에 그래 너네랑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관계에서 이게 착 맺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강대국에 아무래도 유리하게. 여러분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보면 어떠냐면 핵 확산 금지 조약 국제법입니다. 그거 보면 지금 현재 핵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은 계속 핵을 가질 것이며 핵이 없는 나라들은 가질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조약입니다. 분명히 어때? 불평등한 힘의 논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제기구 역시 그렇다는 거죠. 봐라.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에 보면 이 강대국들한테만 거부권 줘서 어떤 의사결정이든지 그들의 마음대로 뒤집어 엎을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냐. 국제법, 국제기구 있다고 하지만 역시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투쟁 상태이며 이런 것들 속에서도 힘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들으셨죠? 네. 그에 반해서 이상주의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이상적이죠. 그렇죠? 협력해. 서로 도와. 상호 의존하고 혼자 살 수 있는 거 없어. 다 이렇게 협력해야지. 이렇게 보는. 즉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 인간이기 때문에 나라도 국가도 이성적 국가라고 믿는 겁니다. 국가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이상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적 시각에서는 이래요. 국제법, 국제기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이전에 국제법, 국제기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 국제사회에는 도덕과 어떤 윤리 규범 같은 게 존재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상적이고 그 사람으로 구성된 국가가 이성적이니까 어떤 도덕, 윤리 규범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일본을 도우러 119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조약 맺어서야? 뭐 우리 도와주기라는 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뭐 국제기구가 있어? 아니죠. 정말 이웃 나라, 그런 윤리적 차원에서 마음, 그런 걸로 도우러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국제사회 속에 각각의 나라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도덕과 어떤 윤리 규범을 준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국제법 그리고 국제기구로서 국제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잘 무난하게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거 할게요. 현실주의 시각에서 투쟁 상태고 그리고 국제법, 국제기구라는 거 존재한다고 해도 강대국의 힘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맨날 싸워? 정말 무섭죠. 그렇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 평화 상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현실주의적 시각,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내놓습니다.
세력 균형 전략 정책 이렇게. 네. 중요하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력 균형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막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완전 힘이 세. 그럼 어때? 그 나라가 힘이 센 나라가 막 다른 나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뺏고 뭐 하면 정말 이게 전쟁 상태고 무서운 상태고 그쵸? 투쟁 상태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어떤 한 나라가 정말 덩치가 커서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세력이 균형, 비슷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어떤 한 애가 영향력이 막강하면 그쵸? 그 애가 교실을 다 휘저어버리고 저기 뭐 가져와, 물 떠와, 숙제 대신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횡포를 부리잖아요. 근데 비슷비슷한 애가 딱 있다고 해봐요. 그럼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면 북이 있고 남이라고 쓰지 말고 한국이라고 쓰겠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북한과 한국의 이 상태가 평화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쟁을 하고 우르렁우르렁 되지 않고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 북과 한국이 세력이 균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어디 미국과 동맹을 맺게 되면 세력 균형이 깨지지. 그쵸? 그럼 우리는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북을 일로 와 이제 너네 그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 이 북은 군비 확장을 한다거나 빨간색으로 쓰면 싫어하죠? 네. 군비를 확장하거나 또는 중국이라는 다른 또는 소련이라는 러시아라는 다른 그런 동맹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이렇게 이뤄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불안정한 상태긴 하지만 그 속에 안정, 그 속에 뭐 잠재적 평화,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평화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현실주의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키워드 동맹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동맹을 통해서 자국과 이렇게 있는 그런 동맹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해서 평화를 그나마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 시각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더 유식한 말로 쓰면 문제점을 더 유식한 말로 쓰면 안보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네. 사실은 이렇게 딱 팽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군비 확장하고 내 편 끌어모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큰 상태의 위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딜레마에 빠진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위험한 상태로 빠지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주의적 시각의 이런 세력 균형 전략의 문제점은 이 모든 사항을 정치 군사적인 영역으로 한정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정치 군사적인 영역에서 보면 대립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냐면 문화, 경제 등등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와 북한은 좀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끄집어내보면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들도 보였고 문화 교류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문화나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 관가해버리고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한정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진행해 나간다.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 세력 균형 전략은 오히려 더 위험스러운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게 하고 이 세력 균형 전략은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해서 보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상주의적 시각. 이상주의적 시각에서 여기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상주의적 시각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바로 집단 안전보장 전략입니다. 집단 안전보장 전략. 세력 균형 전략이 현실주의, 그 다음에 집단 안전보장 전략이 이상주의에 연결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집단 안전보장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단적으로 해서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짠다는 거야. 말 그대로. 네. 해놓고 내가 웃기네. 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말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적인 국제기구를 만들어요.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UN 같은 국제연합 같은 200개가 좀 안 되는 회원국들이 있죠. 거의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이 범세계적인 국제기구 안에는 사실은 나랑 잘 안 맞는, 나랑 안 친한 나라들도 다 포함한 대립국들도 다 들어가요. 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협조하기도 하면서 평화를 유지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리비아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데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그 사이에서 카다피 군과 국민들 간의 이런 유혈 사태,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어때요?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 리비아 내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정 간섭 이런 얘기들도 어쨌든 나오지만 이 리비아 한 나라의 내부의 문제지만 그 국가 내의 국가 정치 권력이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세계 내에서 지금 리비아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때? 잘못된 나라에 대해서 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다시 설명을 하면 리비아는 선생님 기억으로 1955년에 유엔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입니다. 그럼 리비아도 여기 들어가 있지?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 안에. 대립국가 다 포함해서 다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협조해 가면서 이렇게 꾸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리비아 같은 한 나라가 잘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침략국에 대해서 침략국 또는 그렇게 잘못한 나라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한다는 거죠.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마. 떼끼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지 마라고 혼내주고 다시 이제 다 어울려 집단으로 살고 이것이 바로 이상주의의 평화 유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세력 균형 전략과 집단 안전 보장 전략 잘 구분해 놓으시고 집단 안전 보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아주 범세계적인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국제기구 유엔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유엔과 같은 이 국제기구 안에는 리비아도 포함되고 북한도 포함되고 그래서 얘네들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다가 만약에 잘못하면 공동으로 너 왜 그랬어? 다시는 그러지 마. 혼내주고 다시 일로 와. 이렇게 하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집단 안전보장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어때요? 이거는 누구 애를 혼내고 잘못한 애를 혼내고 막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어때? 상당히 낙관적이죠. 잘못한 나라가 있으면 너 왜 그랬어? 라고 해서 공동으로 혼내주고 다시 와 이러면 다시 막 잘 굴러가요?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아까도 봤지만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각각의 나라들은 다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데 이 가장 큰 특징 있죠? 이 가장 큰 특징을 간과하고 너무나 낙관적이라는 거죠. 예, 낙관적. 그런 단점, 한계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잘 정리되셨습니까? 예, 국제사회의 특징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과 이상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무려 지난 3년간 7문제나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요. 작년에 나오면 올해 안 나오냐?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죠. 네, 우리 교재에 나왔으니까 이제 행위 주체 중심으로 여러분 설명을 하면 되는데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 138페이지. 예, 나왔기 때문에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행위 주체 하기 전에 이 행위를 하는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제사회의 행위의 모습들은 뭐 갈등하거나 협력하는 것, 그거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는데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 목적,
이유를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보면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나 환경이나 인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왜 국제사회에서 각각의 행위 주체들이 그런 다양한 행위들을 하는지 그 목적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왜 그래? 나랑 친한 나라랑 동맹을 하거나 또는 외교관계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하나의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존재하고 또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사회의 다양한 경쟁, 협력, 갈등, 협력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 우리나라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렇죠. 대북 관계와 관련돼서 그리고 독립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당당히 존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렇게 쫙 퍼뜨려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치 군사적 차원, 경제적 차원, 문화 인권 차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 번만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렇죠?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경쟁, 협력, 갈등 이런 다양한 행위를 하는 목적은 그렇죠. 경제적 이득,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죠.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고요. 환경이나 문화, 인권 이런 것들은 어느 한 나라가 그 나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행위들을 하는 이유는 서로 상호 의존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성을 의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듣고 넘기세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주제로 딱 가보겠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뉴스에 나온 거, 신문에 나온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아프다고 했을 때 애플사의 주가가 떨어질 만큼 그렇게 애플의 정말 절대적인 그런 분이신데 아프다고 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또 그 사람의 연설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 배울 것도 많고 귀 기울여 들을 것도 많은데 요즘은 조금 밉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과 막 소송을 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네. 이제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요, 문제 어떻게 나느냐. 지문이 있고요. 지문 안에 정말 실제 예시가 있으면 그 예를 보고선 이게 행위 주체 뭐지? 라고 찾아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거 기본으로 해서 사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또 상식이 있고 신문 많이 본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국제사회니까 처음에 그렸던 국제사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국제사회는 국가가 교제하는, 사귀고 만나는 그런 사회가 국제사회라고 했죠. 그래서 국가. 다양한 국가들이 이렇게 사귀고 만나는 게 국제사회고 당연히 이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행위 주체가 국가가 되겠죠. 가장 전형적인 행위 주체입니다. 근데 실제로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국가 말고 요즘은 국가를 초월한 그런 다른 행위 주체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제기구. 어떤 국제기구? 정부가 가입 주체가 되는 정부 간 국제기구들. 네. 또는 정부가 가입 주체가 아니라 개인이나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가입 주체가 되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로고 보여주면서 이거 광고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던 그런 다국적 기업. 이런 지금 보세요.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를 초월한. 이렇게 국가를 초월한 초국가적 행위체라고 합니다.
행위체의 영향력이 커진 요즘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초반기에 선생님이 이제 뭐 공부해야 될지 소개할 때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라는 그 용어에 충실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제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비롯하여 다국적 기업, 정부 간 국제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 상호작용, 상호 교류를 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국제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 크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사르코지 대통령이나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국가 내부를 구성하는 어떤 지방정부, 실제로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커서 캘리포니아 주 이런 주가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크다? 아닌가? 어쨌든 막 그런 하나의 주, 하나의 지방 정부가 어떤 다른 나라와 뭐 교류를 맺고 뭔가 협정을 맺는 등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는 거죠. 지방 정부 또는 그 국가 내에 있는 이익 집단 또는 소수민족. 여러분 보세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탈레반이라는 그 소수 집단 얼마나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소수민족 그리고 아까 봤던 사르코지라는 국가 대통령, 국가 원수 그리고 그런 국제기구의 수장, 그렇죠?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은 그리고 환경운동가 데니서였나? 잘 생각 안 나요. 이런 개인들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내부에 있는 행위 주체들도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간 국제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들도 초국가적인 행위체로서 국제사회에서 아주 다양한 영향력,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국제기구와 관련돼서는 우리 다다음 시간쯤에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 간 국제기구라는 것은 국가가 가입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WTO라든가, 예를 들면 IMF, 너무너무 많죠. UN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정부 간 국제기구가 됩니다. 이 WTO라는 것은 정말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자유무역하자라고 모인 그런 국제기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용어가 이게 다자간 경제협력을 위해서 모였다. 다자간.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무역하자고 모인 다자간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뭐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기출에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죠. 뭐냐면 노란색으로 쓸까요? 네. 국제사면위원회. 여러분 잘 보세요. 국제사면위원회 하면 어쩐지 정부 간 국제기구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국제사면위원회 인권 관련한 국제시민단체 비정부 간 국제기구고 엠네스티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면위원회 비정부 간 국제기구에 들어간다는 것. 이 지문 속에서 얘가 딱 나오고요. 그래놓고 막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딱 보기에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그린피스. 환경운동과 관련된 되게 많아요. 이런 국제기구들. 이 이름으로서도 여러분이 국경 없는 의사회 이렇게 이름으로서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이 그린피스는 그 프랑스 핵실험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막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비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 많이 보고 그다음에 뉴스 많이 들었으면 이런 국제기구들이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헷갈리지 마시고 비정부 간 국제기구에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애플사, 그다음에 삼성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죠. 어쩌면 그 갤럭시 S라는 스마트폰을 정말 전 세계에 퍼뜨림으로써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우리 문화, 어떤 그런 양식 그런 것들이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행위 주체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우리 필수 자료 그리고 문제들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재의 필수 자료 두 번째 국제 정치,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들 해가지고 먼저 현실주의 나왔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 자체, 필수 자료 이 자체가 문제의 지문으로 구성될 수 있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저와 같이 꼼꼼하게 읽어보면 분명히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현실주의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평화는 어렵다. 협력이라는 것보다 갈등의 측면에 치중하죠. 개별 국가는 나름대로 정의된 국가 이익, 그렇죠. 개별 국가의 이익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국의 이익. 이것은 타협되고 조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현실주의는 국제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국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 국력을 굉장히 힘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힘에는 인구, 어떤 지정학적 위치,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때 국력의 확보는 국가 간의 세력 싸움이며 국제 정치란 국가 간 세력 경쟁을 위한 투쟁의 장. 투쟁의 장, 뭐요? 홉스의 자연 상태랑 비슷하다. 그렇죠? 이러한 현실주의는 홉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절대 군주가 없는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라고 본다. 따라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강제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강대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됐죠, 여러분? 다음이요. 이상주의는요, 칸트의 영구평화론, 영구적으로 평화로울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이상적인 사상에 뿌리를 두는데, 그럼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이상주의의 전제다. 뭐 이렇게 안 외우셔도 돼요. 네, 대학생 아니고요. 민주적인 헌법을 지닌 국가들이 모여서 연합체가 형성되고, 그러한 연합체가 평화연맹과도 같은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어서, 즉 대립국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범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 대표적인 그런 집단 안보체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국제연합이라는 것 안에, 틀 안에 리비아도 들어가 있고 북한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국가들이 참여할 때 국제평화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네,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실전 문제 3번 보세요. 조금 어려웠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은 뒤에서 나와야 될 것까지 다 나와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문제를 지금 풀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할 것 같아서 지금 푸는데요. 지금 보세요. 국내 정치에서 국가 권력은 통합된 통치권으로 기능한다. 국내 정치에서 어떤 정치 권력이라는 거,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 거역할 수 없는 거죠. 이는 국가의 의사가 국가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어요.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거, 국가의 정치 권력의 특징, 우리 1단원에서 배웠죠. 그렇죠? 규제, 강제. 근데 상대적으로 국제 정치는 이러한 통합된 하나의 통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국내에서 A랑 B랑 막 싸워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국가의 정치 권력이 내 이놈 싸우지 마 해가지고 잘못한 애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국제 정치 속에서 A국과 B국이 팍 싸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들을 강제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구속할 그런 통합된 하나의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국내 정치와 비교할 때 국제 정치는 이른바 무정부 상태. 이에 따라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제력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 큰 차이가 있어요. 국내 정치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하죠. 그렇죠? 국가의 정치 권력이라는 게. 근데 국제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이런 노력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볼까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기억의 예외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통합된 하나의 통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국제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떠한 딱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안보리 상임이사국 딱 5개 나라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5개 나라가 이제 4개 나라가 좋다 그러고 한 나라가 다 싫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그 어떤 하나의 단일한 의견으로 통합돼서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하나의 통합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워요. 거부권이라는 게 존재함으로써. 따라서 지금 이거 보세요. UN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정말 딱 하나의 단일한 통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거의 예외가 아니라 예죠. 사례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니은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로 인해서 전쟁을 통한 국가 간 분쟁 해결 시도가 나타나죠. 그렇죠?
무정부 상태 누가 가운데서 딱 중재하고 예, 대립과 갈등을 딱 중재할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 싸워서 하려는 것들이 나타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여러분 국제사법재판소 아직 안 배웠는데 국제사법재판소가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하는 것은 디귿의 한 사례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예? 어떤 사람한테 맞았습니다.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예? 법원에다가 예, 이제 고소를 해가 이제 경찰서에 고소를 해갖고 그 사람을 이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경찰서에 고소해서 검사가 이렇게 해서 나의 청구만으로. 그런데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가 나를 때렸어. 그럼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고 싶으면 나의 청구만으로 안 돼요. 우리 나라의 청구만으로 안 되고 그 상대국 나라와 합의하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강제력에 분명 차이가 있죠. 한 나라 내부에서는 내가 폭행을 당했으면 나의 청구만으로 가능한데 이 국제사회 안에서는 나의 청구뿐만 아니라 나의 청구가 이 사람과 합의했을 때 한번 가자라고 합의했을 때 재판소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보세요. 국제사법재판소가 당사자가 A국과 B국이 그래 재판소 가보자 라고 합의했을 때만 재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내 정치와 다른 강제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저기 UN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국제사법재판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면 국내 상황에서는 이 당사자 한 사람의 청구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한 나라의 청구로 안 되고 그 당사국 두 나라가 모두 합의해서 법원에 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강제력의 분명한 차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요. 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바로 이런 NGO 단체들의 활동 들어갈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마지막으로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국제관계의 특징입니다. 미국 국정의 아이잘롬 말리 곰즈 북한에 무단으로 입국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이 곰즈에 8년 이런 형을 선고했고 한국의 시민단체 유엔 사무총장이 곰즈 석방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외교관 통해서 했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문했고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제정치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됨을 시사하고 있어요? 아니지. 지금 어디 전쟁하고 막 뭐 투쟁하고 그랬어요. 다 외교관계, 대화 막 들어가고 막 이랬죠. 그렇죠? 힘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1번 아니고요. 2번. 기억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법에 의해서 의한 조치이다. 이거 뭐예요? 북한 내부의 형벌이잖아요. 아니죠. 그다음에 3번. 니은의 의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의사를 대변한다.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전체의 사무와 관련해서 할 뿐이지 안보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이요. 디귿을 위반할 때 디귿은 북한 법을 위반할 때 북한 법에 의해서 재판받는다. 대사관, 외교관들은 자국의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정답 5번 되겠네요. 리을은 니은과 마찬가지로 국제사 행위 주체들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개인.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국제사회의 발달하는 부분을 해봤습니다. 뭐 모품 문제들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추가 강의들에서 차곡차곡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국제법과 국제기구 하는 부분들 또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하는 부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